이게 공화국이 발전하는 가장 큰 기초다 이거죠. 국민들의 질이 바로 공화국의 발전의 기본 조건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두루두루 고려한 공화국의 발전, 개인의 발전, 그리고 시민 역량의 향상, 이것을 다 고려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미 이 건국의 디자이너들이 갖고 있었고 그걸 바로 실행에 옮겼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의 그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국내적인 조건이 갖춰진 거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국하고 대만밖에 없었어요. 두 나라는 이제 말하자면 중경에서 장개석 정부가 중경으로 일본군의 침략을 피해서 가 있었고 우리나라 임시정부도 거기 가 있었고 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또 천문의 사상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지식인들도 많이 알고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그 같은 개념을 가지고 두 나라가 농지개혁을 했고 또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을 했고 두 나라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모범적인 성공을 한 나라가 됐죠. 다만 이제 대만은 대륙의 중국한테 눌려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만 하나의 모델로서 지금 빛이 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국내적인 이 조건을 갖추는데 우리나라의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마워해야지 그 사람들을 그 뭐 무슨 흠을 꺼져내서 뭐 한다는 거는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중에 그 지식인들 그룹, 그 비전을 제시한 지식인 그룹은 대부분 어릴 때 한학을 공부한 다음에 한 6, 7세 이후에 서양 학문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비롯해서 다. 송진우도 그렇고, 뭐, 조소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원래 어릴 때부터 한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주, 사대부 가문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자기네 스스로 자기네들의 어떤 특권, 기득권을 다 버리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농지개혁 안을 헌법에다 집어넣고, 이 공화정, 민주주의, 이런 헌법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선구적인 사람들이었죠. 그걸 오늘날에 와서는 뭐 우리가 원래 날 때부터 다 너랑 나랑 다 학교에서 뭐 서로 치고 까불고 하는 사이 아니야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잘할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아직 종들이 있었고 도련님 마을에 나가면 도련님 대우를 받았고 이런 시대였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의 그 사상을 진보적으로 갖고서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은 그런 거를 만들 만한 지적 능력이 없거나 그럴 만한 권위가 없었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주 좋은 건국의 지도자들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굉장한 악조건, 분단, 그 다음에 6.25 전쟁 이런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도력 밑에서 우리가 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의 이 열의를 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동맹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한미동맹의 그 품에 안겨서 그냥 그 단 것만 빨아먹고 우리가 놀았으면 지금 이런 세상이 없죠. 우리는 그때 미국이 주는 그 식량 원조를 받아가지고 생존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다들 애들을 학교를 보냈잖아요. 학교를 보내고 아이들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10년 후에 60년대 고도성장기가 들어왔을 때 그 워커들, 일꾼들이 산업 일꾼들이 끊임없이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이 이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원조를 받던 시기에 우리는 그냥 들어놓아서 원조를 받아먹고 만족한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300산업도 일으키고 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한일 국제 분업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조를 줄 때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악착같이 막 그 털고 일어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막 별로 능력이 없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다가 다 철수해 갔기 때문에 기업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일본하고 빨리 교육을 터서 일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사업, 뭐 섬유라든가 뭐 밀가루나 이런 거를 받아서 하고 기계는 일본에서 사다가 쓰고 이러한 국제 분업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속 압력을 넣었는데 이승만 정부는 끝까지 그것을 거부를 하고 우리는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배워라. 지금은 일본한테 배우면 우리가 종속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박정희 정부에 와서는 이제 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냐면은 미국이 한국에 주던 원조를 이제 끊기 시작한 게 이승만 정부 말기였다. 그 뭐냐면 58년쯤 되면은 미국이 마셜 원조로 제공했던 서유럽 나라들이 부흥을 하게 됩니다. 전후 다 복구가 돼요. 경제가. 일본도 복구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혼자 부담하기 싫다. 그러니까 IMF도 있고 IBRD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자. 한국에 대한 그 원조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원조는 줄이고 차관으로 해서 갚도록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해서 이자를 갚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우리도 그러면 원조가 아닌 이제 이자를 갚는 돈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빨리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 수출을 해야 이자를 갚고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역을 자유화해야 되고 시장을 개방해야 되고 그 일본하고 이제 국교 정상을 한 거죠. 박정희 정부 시대. 그런데 그때도 박정희 정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포항제철을 건설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돌아다녔을 정도로 일본에 종속되는 경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놀랍게도 70년대 말부터 이미 중화학공업에서 기계산업 이런 데서 막 수출이 일어나고 이런 말하자면 한국이 경제 성장을 몇 프로 했다는 것보다 그게 더 기적적인 일이죠. 대부분은 수출이 돼서 좀 경제 성장이 되면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표를 얻으니까 거기 하하 웃으면서 주저앉는 게 대부분의 나라인데 우리는 그때 더 박차를 가해서 이 밸류 에디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꾸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임금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라가면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화시켜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지 혜택도 늘려야 되고 그래서 빨리 의료보험도 도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올라가는 그런 노력을 정부 주도로 했고 국민들도 신이 나서 그걸 따라 했고 저만 해도 뭐 대학에 다녔으니까 막 독재 정부라고 막 비난하고 대모하고 다녔지만 저 나이 또래에 공업고등학교 나와서 일찍 산업 현장에 간 사람들은 뭐 아주 뭐 굉장히 그 직장의 분위기가 좋았던 거죠. 계속 성장을 하고 팽창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어떤 모델의 지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의료보험제도 도입을 하고 이런 이제 일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막 짝짝꿍이 맞아서 서로 간에 항상 웃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냐. 그건 아니에요. 항상 갈등이 많았어요. 두 나라 사이에. 우리 세대만 해도 뭐 신문에 보면 항상 갈등이 많아가지고 야 이거 한미동맹이 계속 유지되는 거야. 불안감을 항상 느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다 커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보니까
국제 협력이라는 게 원래 갈등이 많은 거예요. 국제 협력과 교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제 교류가 많을수록 갈등이 더 늘어난다 이거죠. 왜냐하면 뭐 두 사람이 서로 교류할 때보다 10사람이 서로 교류하면 서로 다른 게 더 많고 불만이 더 많고 조정해야 될 게 더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제 협력이라는 건 갈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갈등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위적인 노력으로 공통 이익을 찾아가는 정책적인 조정을 하는 게 국제 협력이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정책적인 조정을 해서 공통 분모를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한미 사이에는 그러한 끊임없는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서로 정책 조정을 통해서 공통 이익을 찾아왔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그러한 공통 이익을 오랜 기간 동안 찾아오면서 같이 발전하는 윈윈하는 그런 모범적인 협력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유럽은 다자간 조합이잖아요. 다자간 그러니까 동맹이잖아요. 열 몇 개국이 나토 속에서 여러 개국입니까? 그 나토 속에서 같이 이제 다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고 우리는 양자 시스템이잖아요. 한미, 미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막 거대한 거인이고 우리는 조그만 나라니까 항상 우리가 눌려서 뭐 착취당한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미 관계라는 것은 조약에 의해서 하나의 제도로서 운영이 되어 왔다는 거죠. 단지 이제 미국에서 가끔 가다가 뭐 주한미군을 빼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를 들이대서 말하자면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할 테니까 미군을 줄이지 말라라든가 또는 주한미군의 비용을 우리가 상당 부분 댈 테니까 줄이지 말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네고시에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고 그리고 군의 시스템 자체가 그 규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미군이 가지고 있고 우리도 또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공통이익을 계속 찾아가면서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한국이 갖고 있는 첨단 기업들을 미국이 필요하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고 공장을 지어서 우리나라의 첨단 부품 산업의 공급원이 되다오라고 미국이 부탁을 할 정도로 자꾸 새로운 공통이익을 찾아가면서 한미 관계가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의 가장 모범적인 운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딱 주어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은 제재를 받고 틀에 딱 박혀서 결과를 알고 시작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고 느슨하게 이 기본 원칙과 규칙, 제도만 정해놓고 굴러가면서 서로 간에 협상을 하고 공통이익을 계속 찾아가면서 윈윈하는 관계를 이어져가는 것. 이것이 과거의 조선과 명 사이라든가 서양의 그 봉건 시대라든가 이럴 때는 없던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가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가능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되풀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답을 이렇게 제시하면은 벌써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아주 플렉서블하고 시시각각 새로운 상황을 포용을 하면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결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게 뭐 우리 국내 자유주의 시장 경제랑 비슷한 거죠. 그 자유주의 시장 경제가 효율적인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고 분란이 일어나면 제3자, 갈등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뢰해서 판결을 받죠. 그게 법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법원이 제3자로서 존재하고 이해 당사자들은 서로 경쟁하고 거래하고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어져 있지 않죠. 모르죠.
그 참가자들의 창의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또 새로운 행복을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버럴한 시스템이 국내에서의 시장 경제나 자유국제 질서나 비슷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라는 말을 이제 양쪽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에 관련해서 이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국제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미국이 처음에 이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구축을 할 때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유럽에 가서 했는데 유럽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유럽의 안정된 민주주의를 운영하는 나라는 몇 개 되지 않았죠. 영국과 북유럽의 몇 나라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불안정하거나 뭐 파시즘을 했거나 권위주의적이거나 뭐 왕정이거나 뭐 다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은 이 원조를 주면서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그 원조 자금이 산업 투자에 쓰이려면 통합된 시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각 나라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CIA가 들어가서 공작을 했어요. 이 마셜 플랜에 의한 자금을 제공하는데 스탈린은 이 소유럽에 공산당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당들한테 선동을 했어요. 그 마셜 플랜에 참가하지 마라. 참가하면 미국의 식민지 된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마셜 플랜에 의한 원조를 받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CIA가 들어와서 이제 이 찬성을 하는 좌파 중에서도 사회민주당들을 같이 포용을 해서 이 민주진영에다가 포용을 해가지고 전후 유럽의 주도 세력으로 묶었다고요.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면 미국이 뉴딜 정책에 의해서 경제가 망하는 건 막았지만 이 회복을 시키지는 못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전시 수요가 폭증을 해가지고 거기서 미국이 경제를 이제 완전히 회복을 하고 더 도약을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얻거든요. 그때 뭘 했냐면 신기술을 적용을 했어요. 이 공장에다가. 왜냐하면 노동력은 한정이 돼 있으니까 신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성장을 일으켜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월급이 올라가고 일반 시민들의 생활 수준이 같이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의 경제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똑같은 모델을 서유럽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했던 게 마셜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공장에 적용했던 신기술도 같이 서유럽에다 수출한다. 그래서 이 계급 갈등으로 얼룩져 있는 유럽 사회를 통합을 한다.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렇게 돼서 계급 갈등이 해소가 돼버리면 불리한 게 공산당인 거예요. 공산당은 자기네들의 세력을 확장할 기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계급 투쟁을 계속 할래? 그렇지 않으면 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이 시스템에 올라탈래? 이렇게 해서 거기에 동의하는 이 자유주의 정당과 그 다음에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같이 포괄해서 전후의 서유럽의 안정, 정치적인 안정을 이끌어낸 거죠. 같은 개념을 한국에도 적용한 거예요. 한국에다가도. 그런데 한국에는